네. 오늘부터 이제 그 세계의 디아스포라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학기 말 이후에 OCW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목에 대한 좀 더 확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적인 개념인 디아스포라하고 그리고 트랜스내셔널리즘, 우리말로 이제 초국가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디아스포라와 스포츠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서 발표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준비한 사람 있나요? 여러 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따가 강의를 하고 한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서 이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디아스포라와 또 초국가주의, 그리고 세계화, 다문화주의,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보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민족 이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민족이 모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주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것은 세계화와 또 밀접히 관련을 갖게 되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이 형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 영역 이라고 하는 것이 한 그 민족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물자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현상, 그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이런 세계화의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또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과 문화의 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국가주의는 그 한 사람의 삶의 영역이 그 모국과 거주국 그 사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초국가주의라고 부르죠. 이것은 세계화와 또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하지만 또 초국가주의와 우리가 세계화를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 세계화가 확산이 되다 보면 그 민족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계 시민. 만약에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느 한 특정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하나의 그 국민이라든가 국가라고 하는 것과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초국가주의의 경우에서는 비록 그 한 개인의 삶의 영역이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의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는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초국가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는 상태에서
국가와 국가를 경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초국가주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세계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계가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는.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든 세계화든 또는 초국가주의든 간에 결국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한 나라의 구성원들, 여기서 내가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안 쓰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국민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것은 현재의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또는 그들의 어떠한 국민성에 의해서 더욱더 다양화가 되고, 결국은 그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복잡한 개념이라 오늘 그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사회가 얼마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이념, 그리고 끝으로 그러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회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수업을 들어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개념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로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TBS EFM 방송에 알렉스 이름이 할리인가? This Morning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영어 공부도 할 겸 TBS EFM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면은 좋은데, 특히 아침 시간에는 This Morning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들으면 그래도 한국과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어서 좋은데, 오늘 MC하고 그 다음에 초청된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 금지법의 통과를 놓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러 금지법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을 또 세웠고,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IS와 같은 국제 테러의 위험 속에서 한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사생활의 침해, 어떤 정보, 이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너무 손쉽게 이렇게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테러 방지법, 이 법의 통과에 하나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 테러 방지법은 내국인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고 외국인들한테 주로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성명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불편한, 한국에서 하나의 정식적인 사회 구성원인데 하나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데서 구별돼서 그런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국인들한테 이 테러 방지법이 그다지 자신들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예기치 않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반발을 사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됐는데, 이러한 측면이 뭐냐. 결국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한민족이나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는 상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특히 서울이 하나의 글로벌한 시티, 국제적인 도시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고,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서 어떻게 글로벌 시티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 그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번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 분산 또는 이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디아하고 스포라 이것이 두 개가 합성어인데 원래 이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over라는 뜻이에요. 멀리. 그 다음에 원래 스포라는 원래 스페로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스캐터, 흩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면은 멀리 흩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원래 그리스어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했었던 것은 그리스인들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지중해 인근 도시에 흩어져서 거기서 그들의 식민지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해외에 건설한 식민지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고, 그런 면에서 원래 처음에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상당히 좀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의미였었죠. 그러던 것이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 이산에 적용이 되면서 하나의 비극적인 하나의 경험으로 이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 D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디아스포라 하면 타민족의 디아스포라지만 우리가 대문자로 써서 디아스포라 한다는 유대인의 민족 이산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같은 민족의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 뿐만 아니라 그 분산한 동족들 그리고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는 처음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비극적인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주만을 가리키고 주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지칭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져요.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도 한 예가 되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는 이게 강제 이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집단적인 이주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 작은 어떤 집단들, 가족들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이주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래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디아스포라의 오리지널한 미닝은 유대인의 강제 이주와 민족 분산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리고 이것의 규모는 어떤 대규모의 인구의 이동. 우리가 이제 다음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다룰 때 설명하겠지만,
그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서 이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면은 그 유대인의 한 민족이 그냥 강제로 이주를 해 가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런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차별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아주 비극의 역사가 이제 원래 디아스포라였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방의 땅에서 고국을 끊임없이 그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원래 디아스포라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앞서처럼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어떠한 이 현대적인 의미로까지 쓰이고 있다. 그래서 개인 또는 개별 가족 단위의 자발적인 이주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실 처음 앞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 컴퓨터상에 또 문제가 있네. 포맷이 안 맞아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그 테드 강의에 디아스포라 메터스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강의를 다시 업데이트 했으니까 오늘 강의의 PPT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킹슬리 아이킨이라고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그 diasporamatters.com의 파운더이고 CEO 그 사람이 강연이 있습니다. 한 17분 정도 짜리의 강의인데 아주 이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데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킹슬리 에이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일랜드를 떠나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의 수가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그 왼쪽에 있는 섬 국가죠. 그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이 그 수도고, 우리가 잘 아는 기네스라고 하는 흑맥주를 생산하는 곳이죠. 나는 공교롭게 아일랜드는 2번씩이나 가봤어요. 근데 영국은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큰 땅이 아니고 또 많은 인구가 아니죠. 거기가 일찍이 그 대기근이 있었어요. 한 19세기 한 중엽 정도인데, 아일랜드는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밀과 같은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주로 감자가 주된 식량원인데, 그 당시에 이 감자병이 돌아서 감자 생산을 못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간 게 바로 미국이고, 그때 갔던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가 아는 케네디 가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미국인들의 성 중에 맥자가 들어가는 거,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는 정말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있어요. 근데 아일랜드는 나라가 작죠.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아스포라의 도움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킹슬리 에이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와 아일랜드 간에 있어서의 네트워킹을 하는 그러한 파운데이션, 재단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디아스포라 캐피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캐피털.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화교죠. 화교. 그러니까 중국이 1970년대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던 화교가 그들의 고향에 공장을 짓고 건설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아스포라 캐피털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경우에서도 디아스포라 캐피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 알죠?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최근에 코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섬유 회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방탄 섬유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미 지금 보니까 미군에서는 아주 굉장히 얇은 방탄복을 그 군복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그 슈퍼 그 소울저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도 뚫기 위해서 또 총알이 또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그 방탄 그 복, 얇으면서도 아주 뭐 철갑보다 더 강력한,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신소재 제품인데, 그걸 코오롱에서 개발을 했어요. 코오롱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코리아 플러스 나이롱의 합성어입니다. 코리아 나이롱. 그러면 한국의 나이롱 기술을 누가 전파했나요? 바로 제2동포들이 한 거죠. 우리 1960년대에 우리 한국이 경제 개발할 때 기술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1동포 중에 바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방적 기술을 전수하고, 그 모체가 바로 코오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비극의 역사, 경험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자산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초기의 원래의 의미와 현대적 의미 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상충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Encyclopedia of Diasporas라고 하는 이 백과사전이 이 볼륨이 2권짜리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스죠. 그래서 그 이 로빈 코헨이라고 하는 학자가 글로벌 다이어스포라스라고 하는 아주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의 디아스포라들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의 그러한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희생자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인도인이나 이탈리아인들은 노동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통상 디아스포라, 포르투갈, 스페인들은 제국의 디아스포라, 카리브해의 사람들은 문화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좀 전통적인 의미의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사람과 현대적인 의미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그 고전적인 연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제 이주를 경험하고 모국에 대한 애착과 귀한 욕구가 강하고 종족 문화와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그 집단들을 대상으로 그 디아스포라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고전적인 디아스포라의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의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요인들을 강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든지 또는 뭐 이제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해서 또 이 중국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고전적인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하는 경우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드물잖아요. 뭐 여전히 그런 것이 발생하기도 하죠. 뭐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전 유럽 지역을 지금 방랑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디아스포라가 여전히 존재하고도 있지만, 더 많은 수의 이주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이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모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소냐랑이라고, 여기 이제 사진에서도 나오지만요. 우리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러네. 왜냐면 제1동포, 2세인데, 일본 총련계 가족에서 출생을 해서 총련계 민족학교와 조선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인류학 박사를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학 프로그램 교수로 있었고, 제가 2012년에 아이오와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갔을 때 그때 아이오와 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보니까 라이스대 인류학과 교수로 이렇게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연구를 계속 활발하게 하는 학자고,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North Koreans in Japan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소냐량은 총련계에서 태어나서 총련계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사이더죠. 인사이더. 앞으로 우리가 제1동포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일본에는 크게 민단계 한인과 총련계 한인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한반도와 연관시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자기를 글로벌한 하나의 사람으로 또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친한계의 민단, 그 다음에 친북의 총련, 그리고 양 사이에서 뭔가 독립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어떤 글로벌한 하나의 우리 제일 한인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총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면 옷도, 여학생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고요. 나도,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총련계 민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었어요.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친북계 학교고, 혹시라도 납치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공연도 하고,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총련의 민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3세, 4세입니다.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도 없죠. 하지만 자기 부모들이 총련계고, 그 다음에 뭔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총련에 보내게 됐죠. 그리고 총련 학교는 각종 학교라고 분류가 돼서 대학교 진학을 그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요.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불편을 감내하고 이 민족학교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찬양을 합니까? 그것도 북한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죠, 딜레마. 이 소냐량은 누구보다도 그 딜레마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기 비판적인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제1동포의 정체성만큼 복잡한 동포들은 없어요. 한편으로는 총련과 민단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올드커머와 뉴커머라고 하는 또 구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세대에 따라서 여러 층이 서로 교차가 되는
이런 면에서 제일 한인 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보다 복잡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소냐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학자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인류학자가 되건 또는 사회학자가 되건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글을 잘 쓰면 인류학자를 해도 좋아요. 하지만 글을 잘 못 쓴다. 그러면 사회학자로 가는 게 좋아요. 통계 분석을 해도 페이퍼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학자는 참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North Koreans in Japan을 읽어보면 사실 이 사람은 영어가 그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글이 아주 수려합니다. 하여튼간 소냐량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소냐량은 일본에 있는 2세, 3세 자기와 같은 그걸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제1 한인.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들의 하나의 아이덴티티의 방점은 일본에 산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북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살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의 정체성에 있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경험은 뭐라고 말할까, 모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회의 풀 멤버로서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도 못하는 이러한 존재. 그래서 소냐량은 탈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마치 뼈가 원래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이걸 홈리스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소냐량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거주국에서 출생해서 모국에 대한 기억과 애착이 강하지 않은 이민 2세와 그 이후 세대에 대한 하나의 그들의 어떠한 유랑의 상태, 홈리스의 상태를 하나의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 연구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죠. 하나는 고전적인 연구. 이것은 어떠한 원래의 디아스포라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러한 홈리스의 상태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두루뭉실한 개념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가졌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나 개념이 갖는 가치는 인간의 이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umbrella terms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산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그 우산 안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보자기의 개념일 수가 있어요. 이것들 또 따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흩어져 있지 않고 이것을 그냥 보자기와 같이 함께 싸서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실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수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착에는 경제적인 정착도 있고 주거 면에서의 정착도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또
원래 모국의 문화와 거주국의 문화가 서로 접촉하면서 문화가 또 혼종되고 변화가 되어 가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디아스포라 문학은 또 문학의 하나의 또 중요한 장르인데요. 이런 이민자들이 그 거주국에서 살면서 이민자로서의 어떤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의 작품화한 거죠. 미국에 우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작가로 김숙희라고 하는 여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또 북한에서 평양에서 이제 평양 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서는 전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북한에서의 생활을 아주 비판적으로 쓴 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실 이분은 그 1.5세거든요. 1.5세인데 이제 건너가서 사실 영어로서 작가로 이렇게 호평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역가. 바로 이제 이 통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그 일종의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법정에서 한인 그 어떠한 피고인의 그 증언을 법정에서 통역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그 두 가지의 문화 사이에서의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통역가는 딜레마에 빠져요. 한편으로는 피고인을 동족으로서 보호하고 또 동정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또 그 공정하게 또 밝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도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일본의 우리 자이니치들의 소설 또는 영화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어느 한쪽의 문화에도 속하지 못한 이 유랑하는 정체성을 소설화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 팔리틱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재외 동포들이 모국의 정치에도 깊이 관련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벌써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영역들이, 적응, 정착, 문화, 뭐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사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포함할 수가 있고, 디아스포라 학이라고 하는 다이아스포라 스타디스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그 아일랜드가 그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칼리지 더블린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좋은 또는 첫 번째로 좋다고 말할까 하는 대학입니다. 또 하나는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그래서 트리니티 칼리지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가에 의해서 설립된 거라면,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은 고려대학교와 같이 아일랜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에 갔었던 목적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스타디스의 국제학술대회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인구가, 아일랜드 인구가 몇 명 되겠습니까? 내가 정확한 것은 조사 안 해봤지만 아마 숫자가 1,500만 명 정도 될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말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 있으니 혹시 한번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볼래요? 아일랜드의 인구 몇 명인데요? 590명이요? 590만 명.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배가 더 외국에서 산다는 얘기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스타디스가 발전하게 되죠. 우리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디아스포라 스타디스가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게,
해외에 지금 한 760만 명의 재외 동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는 남북한 인구의 10%에 달해요. 굉장히 큰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아스포라 연구가 발전할 수가 있고, 따라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이주에 대한 다양한 학제 간의 연구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역사, 정치, 사회, 심리,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디아스포라 스타디스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학제 간의 교류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걸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정경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웠고, 또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왔는데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또 비극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새로운 이민자들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하나의 과거의 개념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전 민류학이라고 하는 또 개념을 제안했지만 뭐 그다지 이렇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정말 좋을 것인가는 그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원래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집단적인 그 경험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거의 어찌 보면은 이주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디아스포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분 없이 쓰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과 더 여기서 민류학이라고 말할 때 이게 흐를 누잖아요. 어떻게 보면 flow of people studies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의 원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그 이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새로운 양상에 이제 접어들게 돼요. 실제로 이와 같은 그 이주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형태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조금 더 디아스포라적인 이주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이렇게 강제 이주를 했거나, 또는 일제 식민지 통치를 피해서 중국이나 연해주로 이주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디아스포라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의 이주가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로 전환이 되고, 특히 이것이 이제 1970년대부터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돼요.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선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이주를 더욱더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이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다 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개념이 이제 초국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국가의 경계를 연결하는 활동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패턴이 강화되는 현상을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는 분석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분석의 관점, 방법으로 또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국가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연결망을 통해서 거주국과 기원국에 모두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21세기에 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민족국가의 경계 아래 갇혀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아주 끊임없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학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자체가 정말로 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일즈맨 또는 CEO 중에는 1년의 반을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럼 그 사람한테 있어서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 이런 사람들한테 홈의 개념은 뭘까요? 공항 터미널이 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경우에 만든 말이 모빌 홈의 개념이죠. 모빌 홈. 근데 그 사람한테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자기 집이 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 정말로 우리가 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이주자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 사회적인 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중에서 이렇게 초국가적인 연결망과 또 초국가적인 생활이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을 나는 중국 동포라고 생각해요. 조선족이라고.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중국 동포 학생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우리 이제 중국 동포 학생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 원래는 중국 동포들은 1860년대 이런 만주로 우리 한민족이 이주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살면서 또 지금의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건설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로써 이제 중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7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하면서 경제 개발이 주로 이런 상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하는 연해 지역이라든지 북경이나 천진이나 이러한 대도시 중심으로 하면서 연변이라고 하는 동북 이러한 좀 농촌 지역이 이 경제 발전의 혜택이라고 할까? 거기서 이제 뒤처지게 되는, 더 이상 농사만을 져가지고는 그들이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주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농촌에서 동북 삼성 지역의 도시로 갔다가 다시 또 대도시로 상해로
청도나 이런 식으로 이주했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중국 동포가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지난주 내가 그 수요일에는 그 건대 그 지하철역 근처 자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양꼬치 거리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지금 제가 해외 한인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일부러 자양동의 양꼬치 거리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내 친구 된 사람 있어요? 한번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한번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관련된 것들을 올리니까 뭐 여러분 디아스포라 하는 사람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자양동의 양꼬치 거리 사진들을 또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갔던 곳은 이제 경성 양꼬치점인데 그 지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인가 봐요. 백종원이 방문해서 거기도 보니까 백종원이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한 7시 되니까 막 사람이 줄을 서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거리가 정말 여러 개의 양꼬치 거리들이 있고, 양꼬치점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방들이 있고, 뭐 마사지 점도 있고, 뭐 그런 소비 도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디서 왔냐? 결국은 그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노동자로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자본을 축적해서 여기서 이런 가게를 내고, 또 성공한 데는 본점, 그 다음에 아남점, 이런 식으로 막 커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와서 돈 벌었다가, 이 자본을 축적해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그 초국가적인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 우리 중국 동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초국가주의의 특징은 이 연계와 동시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태면서 이것이 동시적으로 관여되는 것이 초국가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 하면, 디아스포라는 일종의 홈리스 상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리고 단절됨, 기원국가, 고국으로부터도 단절된 상태가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초국가주의는 기원국과 거주국이 서로 연결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런 식으로 교차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동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는 기원국과 거주국이 서로 연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서로 교차하면 네 가지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이념형이라고 불러요. 아이디얼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현상을 설명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의 중요한 차원을 뽑아서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상당히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앞으로도 종종 내가 이와 같은 교차표, 우리가 2x2 테이블이라고 해요. 두 개씩의 교차를 이루어서 만든 것을 2x2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의 유형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동성이 낮으면서 거주국과 기원국 간의 연계성이 낮은, 그러니까 원래의 디아스포라적인 거죠.
뭐 보면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그 이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1937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동성도 높고 연계성도 높은 경우 아까 말했던 현대 중국 동포 같은 케이스는 초국가적인 하나의 형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와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원래와는 다르게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형태의 하나의 이주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그 이동성이 낮고 연계성이 낮은 형태를 디아스포라라고 보는 것이고 반면 이동성과 연계성이 높은 것은 초국가주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절충안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류가 단절된 집단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고 반면 이동성이 높거나 자원이 많은 집단들 이 경우에서는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치와 그 스크루 드라이버 이것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적합한 게 있죠. 그래서 스크루 드라이버는 나사를 박을 때 더 적합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망치는 못을 박을 때 더 적합한 거죠. 망치로 드라이버를 박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개념이 더욱더 적합한 상황인지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종종 그것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